코로나하고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버텨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드린 글은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쓴 작년에 한 10월쯤에 이 광주 문화예술제 이렇게 보내려고 쓴 글이고요. 그거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예. 여기 지금 예약돼 있 예.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 K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2020년이죠, 작년이라고 하면은 2020년 4월과 5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예측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U자가 될 것이다, V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뭐 간단한 건 아니고 그대로 되진 않았죠.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K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K자라고 하면 자산시장은 계속 끌어오를 것이고 노동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물 경제 같은 부분은 계속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얘기를 한 사람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작년 4월 5월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지금 1년 지나 보니까 지금 우리가 5월이잖아요. 1년 지나 보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자산시장이 펄펄 끓고 노동시장이라든가 산업경제가 지금 막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먼저 자산시장이 들끓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가라앉는 이런 비일치 현상은 왜 벌어지느냐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류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이론에서는 사실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이 기술 변화, 사실 코로나 벌어지기 전부터 기술 변화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그러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으로 잡아나갈 것이냐는 거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되는가를 갖다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모아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과 부동산 시장은 펄펄 끓는데 산업경제라든가 실물경제는 이렇게 차가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자본시장 시스템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안착된 거는 대략 한 1980년대를 지나서 1990년대 정도부터 이제 안착되는 정도라고 말 수 있는데요. 지금 한 40년 정도 됐지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은 돈을 푼다라고 하는 상식은 이전 시대부터 유지가 되는데 돈을 푸는 경로가 은행입니다. 은행이 돈을 풀면은요, 원래는 그래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은행이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이 대출을 받아가는 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기업 대출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겠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은행에 가서 돈을 꾸는 거를 잘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지요. 쉽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담보가 분명하든가 다른 뭐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가 크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들한테 이 저거를 준다 하더라도 돈을 잔뜩 준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은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 아니더라도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그 중소상인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출을 해줘야 그때 은행들이 많이 주게 된 돈이 그 실물 경제와 그 산업 경제를 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금융 경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 잔뜩 생겨난 돈을 어디 하게 되느냐? 수익률과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맞춰줄 쪽에다가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요. 1차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약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꿔주는 형태로 지금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사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실물 경제라든가 노동자든가 그다음에 그 골목 상권 이런 데는 다 죽어가는데 막상 돈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은행은 어디다 꿔주느냐면은 이 돈을 꿔가지고 그거를 은행 그 자신들이 원하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맞춰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 계산이 통하는 다른 금융기관한테 꿔줍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뭐 증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합법과 비합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금융기관을 꿔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든 다른 금융기관이든 아니면은 사모펀드든 이렇게 해서 융자받은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을 받을 때 수익률과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이 무슨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으로 갑니다. 자산시장에 가서 가장 수익률이 크고 리스크가 낮은 데가 어디냐. 여기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리스크가 낮긴 몰라져요. 비트코인이 무슨 리스크가 낮습니까? 리스크 천지지,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뭐 등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스크만 따지면요. 비트코인이 그 리스크가 제일 높고, 주식이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제일 그 다음으로 높다. 그러니까 제일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은행들은 이쪽에만 돈을 꿔줘도 다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장사는 어디냐면요. 저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리스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그 돈을 꿔간 사람이 못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갖다가 담보로 잡았으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담보가 분명한 대출이니까 이게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많은 양의 대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주식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이거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제일 깝깝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왜 은행이 굳이 높으신 은행께서 그 돈을 꿔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대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201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2010년대부터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금융정책을 썼었는데 그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각 은행에다가 이자율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돈을 부어준다, 은행에다가.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불렀었어요. 원래 그전에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금융정책을 중앙은행이 할 적에는 보통 이자율만 조정하는 것만 가지고 끝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직접 은행에다 돈을 부어 넣기도 하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요. 이게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위기가 났으면 제일 먼저 박살이 난 데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식당입니다. 식당.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있는 가게들, 그 다음에 우리 골목에 있는 이런저런 가게들, 치킨집 이런 데가 큰 타격을 입는데 여기는 돈을 직접 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이건 뭐랄까 이 짬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위계가 안 돼요. 이게 순서가 안 돼요. 높이가 안 돼요. 여기까지 돈이 가려면은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막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또 그냥 오나요? 여기에다가 막 이자율이 막 8%, 10%막 어떨 땐 20%막 이렇게 해서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서민들이 이렇게 뭐 이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니까 뭔가 돈을 꾸긴 해야 되는데 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요한 산업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이 비상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풀겠다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전부터 해오던 우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돈을 풀래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 수 있는 데는 일단 이런저런 은행에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은행들은 그 돈을 받으면은 코로나로 받고 있는 치킨집 아저씨라든가 포장마차 아저씨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돈을 꿔주는 게 아니고 돈 더 벌 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꿔주기도 있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펄펄 끓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에 2월 1월 쪽에 좀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3월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3월 들어가가지고 3, 4월에 이렇게 팍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치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높습니다. 미국 주가가. 그래서 미국 주식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 뛰어들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 가면 비트코인을 합니다. 코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게 별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다 싶은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돈을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빌라든 아파트든 그전에 빌라는 잘 안 샀을 때 빌라다가 사자 이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펄펄 끓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작년 2월, 3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된 다음에 작년이 끝날 적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벌어진 일은 부동산의 폭등이 일단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지금 막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최근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쨌다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좀 흔들하고 있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사라진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했고 그래서 자산 시장이 계속 펄펄 끓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하고 세계 경제하고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자산 시장은 펄펄 끓는데 노동 시장이라든가 산업 경제는 계속 아래로 내려 꽂힐 겁니다. 요거를 표현한 글자가 제가 아까 막 어지러워갖고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만은 K자 회복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K자다 아시죠? K자.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있고 거기에 위로 올라가는 막대기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막대기 있잖아요. 이 대목에 우리가 웃는 얘기 하나 해봅시다. 제가 68년생인데 80년대에 유행했던 전두환 이순자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뭐였냐면은 야목장의 결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왜 그때 80년대 농담 시리즈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신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망신하기 너무 억울해가지고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표창하는 데 가가지고 그랬대요. 자, 최고의 야구선수 김재천 그랬대요. 김재박이죠.
그걸 이제 한자를 잘못해서 김재천. 그 다음에 이제 서정주를 읽다가 미당 서정주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말당 서정주라고 읽어가지고 또 개망신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막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이순자가 이제 전두환한테 그랬대요. 아우 여보 우리 열받는데 우리 저 야목장의 결투나 보러 갑시다. 영화. OK 목장의 결투죠. OK 목장. 저도 이 얘기 듣고서 이 농담을 들어서 저도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듣고서 야목장이 뭐야? 그래서 저도 한참 헤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OK더라고요. OK 그거를 갖다가 야목장.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K자당이 이렇게 생겼죠. 한쪽으로는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산시장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노동시장이라든가 실물경제, 골목경제 같은 거는 계속 아래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작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올해 상황은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 볼 적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 8월에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도 이제 의학이나 과학에서 이 동종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이 병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대부분의 답은 2025년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였대요. 힘이 좀 쭉 빠지시죠? 저는 뭐 그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202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럼 3년이 될 거냐 4년이 될 거냐 이런 문제일 텐데 2021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 지금 이게 백신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도라든가 동남아에서 다시 또 새로 이게 터지고 그다음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와중에서 지금 새로운 백신이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면역을 백신을 통해서 얻은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접종을 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올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개방도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 최소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이게 면역이 되는 때가 언제가 올 것이냐? 지금으로선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소상인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작년에 재난지원금 한번 한 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K자, 자산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영끌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벼락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만은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됐을 적에 예견된 일이었었어요. K자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나가는 K자의 아랫부분, 실물 경제와 산업 경제와 노동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어느 나라도 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또 스웨덴 또 스위스 이래서 어디 이렇게 조그만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천조국입니다.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략 한 800조, 700조 정도의 돈을 갖다가 한 4년 안에 풀려고 해요. 요거를 그때 우리나라 저걸로 가져오면 얼마쯤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도 다르고 나라의 경제 사이즈도 다르고 재정 규모도 다르니까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 한
최소한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기에 한 80조에서 90조 정도는 그 경제를 살리는 데에다가,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으로 가는 돈이 아니고 그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걸로 한 90조 정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90조는 넘게 쓰겠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받은 타격이 워낙 크고 여기에서 회복되는 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노동시장이라든가 산업경제, 실물경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바이든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 중에 제일 짠돌이로 소문난 나라가 있는데 독일이 있죠. 독일이 그러니까는 국가 재정 규모를 키우지 않고 아주 짠돌이로 그 살아가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나라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액수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것도 한 뭐 90조, 100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한 4년, 5년 안에 독일하고, 근데 독일에 푼다라고 하는 건 유럽연합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그걸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독일, 넓게 말하면 유럽 차원에서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미국하고는 경제 규모의 차이가 나니까 훨씬 더 크고 과감한 경제 재정 부양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K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돈을 풀어봐야 은행이라든가 일부 금융자본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조, 이 구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맡겨놓게 되면은 산업경제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실물경제 같은 부분은 골목상품 같은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과감한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이든 미국이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그 똑같은 저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우리나라를 항상 보는 건데, 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꽝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저 이런 스토리 전개를 보통 싫어합니다만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 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보고 사실 기겁을 한 게 있는데, 그 실업급여 있죠.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제 드디어 뭐 철퇴를 들었는데, 지금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이 하도 많아지고 작년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재정이 지금 고갈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위기 상황이다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저거를 들었냐면은 이렇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3번 실업급여를 타먹은 사람들은 상습범이다라고 찍어가지고 안 준다. 안 주는 거, 완전히 안 주는 건 아니고 첫 달은 안 준다. 그러니까 뭔가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페이북에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아니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그럼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랬습니까? 노동시장에서요? 황당하죠. 근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 자기들이 그 실업급여, 자기들이 관리하는 실업급여가 바닥이 나게 생겼으니까 5년 동안 요거를 3번 받아먹은 사람들은 요 얌체, 그 이른바 메뚜기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타먹다가 요거 끊길 때 되면은 잠깐 무슨 아무 직장이나 취직해가지고 좀 계기다가 나와서 또 타먹고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실업급여 가지고 대충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에서 보자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이게 인간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갖다가 정말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메뚜기 같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막 대충 계기다가 또 타먹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 그런 상황까지 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라고 왜 그러니까 일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으며 살아보려고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실업급여 사가지고 몇 달 끊기면 또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뭐 아니 거기 뭐 저 적응 그걸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두 번, 세 번씩 받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늘었다는 그것만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근데 거길 보면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특히 윗부분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임금이 높거나 그다음에 정규직이거나 좀 상황이 좋은 데는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그 불안정 노동 부분에서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그냥 양심불량으로 잡겠다 뭐 그냥 이런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5년 동안 실업비율을 3번 받았다는 건데 이걸 갖고 그냥 저렇게 해서 이걸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뭐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미국이라든가 그다음 독일이라든가 여기서 지금 정부가 돈을 푸는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수익률을 노리고 무슨 똥돈을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 상황 때문에 워낙 상황이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국가잖아요. 근데 이 실업급여를 여기서 이렇게 아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엊그제 하여튼 신문 보고 하여튼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에휴, 제가 뭐 얘기하다 괜히 흥분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을 겪어야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그 경제학적인 그 해안을 뭐랄까 해안이라고 하는 지가 좀 건방진 것 같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요. 자산 시장은 이렇게 펄펄 끓는데 노동 시장의 상태가 그 안 좋아서 실업자들이 많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 무슨 일이 백발백중 벌어지냐면은 비용 절감이 벌어집니다. 비용 절감이 왜 벌어지느냐? 기업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자산 시장 이런 그 어떤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산시장에서 자기들이 표현되는 바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수익을 많이 내려면 매출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을 내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때 현금 흐름을 좋게 하려면은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자산시장이 펄펄 끓고 여기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 수순은 기업이라든가 그 자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냉혹한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 절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지금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2019년, 2020년 초까지 이미 AI라든가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도 해가지고 그 노동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 계획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K자 아랫부분 노동시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많으면요. 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그 비용 절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K자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자산시장은 펄펄 끓고 있고, 그다음에 실물시장이라든가 노동시장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서는 큰 돈을 풀기도 하고 이걸 살리겠다라고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쉬기 전에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제일 벌어지기 쉬운 거는 기업의 그 비용 절감이 벌어질 상황이 무르익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그 평가는 굉장히 높게 돼 있고 그 평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이 늘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기업 사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절감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인건비라든가 제일 이제 그 기업 부분에서 제일 그 기업 경영주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인건비 부분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K자의 아랫부분 그 악순환을 만드니까 미국이라든가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큰 어떤 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뭐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실업급여 좀 그 많이 탄 거 가지고 지금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뭐 페널티를 주네 마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비정규직 노동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뜨거운 감자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이 안 좋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노동시장을 어떻게 고쳐야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는 딱히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뭐 대학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 실수지만은 이렇게 철저히 제 잘못이지만은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그냥 기탄 없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뭐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이니까 이게 뭐 객관적으로 옳고 무슨 학문적인 권위를 갖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 자체가 소멸까지는 아니겠으나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고 여기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답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그 비정규직이라고 우리가 총칭해서 보는 일이 하도 다양하고 그저 여러 가지니까 뭐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일자리 중에 상당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냐? 순전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 험한 용어 쓰기는 싫지만 부려먹기 쉽고 부려먹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거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빌딩에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빌딩에 우리가 가게든 아니면은 이렇게 입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든 그러면 관리비 내잖아요. 그 관리비라는 게 뭐겠어요? 이 빌딩이 정규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건데 건물주가 그 빚을 들고 왔다 갔다 할 건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모든 건물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노사관계와 산업관계의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적에 분명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뭐라고 할까 정말 좀 답답하고 정말 부당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자리들이 다는 아니에요. 일자리가 워낙 다종다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정규직이 되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규직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먼저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공급하고 직무급부터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연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공 그러니까 그 호봉제죠, 호봉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연차 그 흔한 말로 이 짬밥이 올라가면 계속 이제 이게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직장에서 몇 년이 있었던 10년 있었던 20년이든 그건 무관하게 어떤 직무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공급 체계가 있고 직무급 체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직무급이 생겨난 게 이 자동차 공장이니까요. 자동차 공장 안에서 이건 뭐 지금은 뭐 또 여러 가지 뭐 IT 같은 게 들어서 좀 바뀌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그 표준적으로 알려진 그 자동차 공장에서의 작업을 보게 되면은 이 벨트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직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직무가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느 정도의 숙련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종류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자본 쪽이 아니고 노동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스스로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조그만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간에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어느 정도 지식과 숙련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동차 동작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든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표준화시킨 거죠. 이걸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급의 그 뿌리는 그 포드 자동차에 있고 자동차 산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영어로는 job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와 업무를 하느냐.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노동자에게 희생을 뭐 정신적, 육체적 힘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게 대충 다 그 같은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60된 사람이 하든 20살 힘 좋은 사람이 하든 이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직무급제의 문제의식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생산직에 가게 되면은 이게 뭐 1차 하청이든 2차 하청이든 아니면 원청이든 간에 사실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이런 관계로 돼가지고 뭐 비정규직이 돼 있고 뭐 2차 하청에 비정규직이 돼 있고 이렇게 등등해서 임금이 막 2배, 3배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의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무급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이 직무급이 실현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별 노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산업에서 여기 직무급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뭐 드린 말씀이 아니고 자동차 노조라고 하는 게 1930년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대규모로 빨리 생겨난 노조인데 단결하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 같은 노조 안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냐, 뭐 일청이 중소기업이다, 뭐 대기업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노조입니다.
요게 산별노조인데요. 산별노조 상황에서는 이 직무급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산별이라고 하는 게 그 산업, 자동차 산업이다, 뭐 철강 산업이다 해서 이 산업이 되게 되면은 그때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지 노동자들 스스로가 아니까 이 뻔하게 돼 있는 거 가지고 자본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이 정도 주지 않으면 이 산업 안 굴러간다. 자본하고 그 합의를 보기도 쉽습니다. 이게 직무급제예요. 연공급제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호봉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그 급여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많이 행해지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대기업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이건 이렇죠.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들어가서 뭐 이제 짬밥이 차면은 저절로 이렇게 임금이 쭉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이런 임금 체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장기적으로 숙련이 높은 노동자들을 갖다가 같은 작업장에 이렇게 다 잡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일대 연봉제가 보통 시행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말하기는 조금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공장이라든가 뭐 공장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보는 그러니까는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안목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들도 모르고 자본은 경영진이나 자본은 더더욱 모르지만은 일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야만 이게 순탄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진 못하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완전히 그 현장이 박살이 나고 근데 거기에 좀 숙련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있죠. 그때의 그런 지식을 우리가 뭐냐면 암묵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30년대, 20년대, 30년대부터 그러니까는 자동차 공장에는 아까 저 얘기를 했지만은 자동차 공장처럼 표준화되어 있는 작업장 말고 이런저런 작업장이 보게 되면은 그냥 짬밥 많은 사람이 와야 풀리게 되는 그런 작업장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짬밥이 높은 사람들이 가령 한 10년차, 12년차 돼가지고서 다른 직장으로 휙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작업장 마비될 수 있어요. 최소한 몇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자본 입장에서 큰 피해가 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면 이게 10년차, 15년차가 차가지고 20년차, 30년차가 되면은 거의 뭐 공장장의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지고 작업장 전체를 갖다가 관할할 수 있는 경영진의 입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기술의 어떤 수준을 갖다가 계속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숙련된 사람들을 계속 같은 작업장에다 붙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 때문에 이게 연공급제가 생겨나게 된 기본적인 그 로직이에요, 논리예요. 이게 여기서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이게 연공급제가 많이 이게 들어왔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규직 일자리들이 연공급제를 기초로 닦고 있는 그 작업장들이 많습니다. 뭐 공공이라든가 공공부문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지금 그 자본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기도 하고 요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냐면은 이른바 그 정년 보장 문제하고 임금 피크제 문제에서 좀 많이 터져요. 왜냐면은 이제 연봉제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50 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연봉도 높거니와 한 해 한 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많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57세, 8세 됐을 적에 이걸 갖다가 좀 노동 생산성하고 무관하게 짬밥이 많이 찼다는 이유로 이게 붙잡아 두려다 보면 자본도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년 보장제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런 폐단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그 연금이 주어지는 건 65세부터인데 60세에 잘리고 59세에 잘리면 그 4,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물론 뭐 저 연금 나온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뭐 있을 만큼 큰 액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완전히 그냥 황당한 거잖아요. 그 5, 6년은. 그러니까 그 5, 6년 동안 직장을 그만둔 시점하고
그 연금이 나오는 시점을 갖다가 메꿔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임금 피크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게 좀 쉽게 그 타결을 못 보는 이유가 연공급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자본 쪽에서 웬만해서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정년을 보장하려고 그것도 임금 피크제가 많이 없이 그 정년 보장을 할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다. 자본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등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은 저거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그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뭐 투쟁하실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전 국민적인 의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작업장은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노동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뭐 그 전에 많이 잘립니다. 우리나라 그 같은 작업장에서의 최대 근속 연수 이걸 갖다가 평균을 내보면 한 12년, 13년 정도가 제일 길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50되기 전에는 대부분 그만두든가 아니면 뭐 명예퇴직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여기서 57세, 8세를 넘어가지고 60세까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공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전 국민적인 의제거나 전 노동의 의제는 아닐 거예요. 자,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갑시다. 직무급제하고 연구급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직무급제가 유지할까요? 딴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능급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직능급제는 그러니까는 직무급제에서 좀 더 발달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다든가 그러니까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스킬 노동 숙련의 객관적인 기준을 땄냐 안 땄냐를 가지고서 만약에 그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좀 더 얹어주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역할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주로 책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몇몇 작업장에서 이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직무라든가 이런 걸로 칼같이 조직될 수 있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령 한 10명이 한 팀이 돼서 어느 뭐 조를 맡았다, 어느 지역을 맡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때 그 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관할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터지면 그걸 갖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는 짬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직무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회계부터 시작해서 뭐 고객 관리 등등 여러 가지를 관할을 해야 되고 직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 스킬도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요거를 책임을 한 사람한테 맡기고 요거를 역할을 갖다가 맡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좀 더 쳐주는 요건 일본에서 이게 많이 행해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급여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지금 급여 체계라든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 제가 지금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정규직부터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소득을 지키고 우리의 어떤 위치가 뭐냐, 우리 작업장에서 우리의 어떤 위치와 임무가 뭐고 성격이 뭐냐는 걸 얘기를 할 적에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더 이상 지금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정규직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겠으나 5년 뭐 한 8년 이렇게 시간적으로 두고 보면은 정규직 부분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중거점, 어떤 정체성의 중거점을 정규직에 두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그 급여 체계들이 있잖아요. 연공급이다, 직무급이다, 직능급이다, 뭐 이러보다 이거를 봐가지고 뭐 정규직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도매급으로 이렇게 한 뭉탱이로 해가지고 그막 맘대로 막 그냥 뭐 임금도 줬다가 막 잘랐다가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무가 있고 역할이 있고 등등이 있으므로 이걸 똑같이 저걸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대우와 그 처우를 갖다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애매하게 뭐 옛다 기분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급여를 개선하고 이런 종류의 죄송합니다.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갖다가 이제부터 살펴보고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비정규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경험이 있냐면은 지금부터 한 7, 8년쯤 전에 양대 노총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들도 하면서 그 비정규직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려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지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한 7, 8년 전 상황이에요. 저는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유지될 수 없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갖다가 10분 이해하고 하나의 어떤 집단을 만들 수 있고 뭐 고전적인 용어를 쓰자면 계급이죠.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지금 한 25년 정도의 경험을 봤을 때는 사실상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가능성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또 그분들이 해야 될 그 투쟁이 있고 자기 지켜야 될 몫이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기업들과 그 작업장에서 비용 절감이 좀 더 센 논리로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틀들이 어디에 속하고 지를 요거를 갖다가 철저히 좀 알아보시고 전부 고민을 하셔서 그거를 그 어떤 정형화 된 틀이 아니고 그 지금에 있는 제도화되어 있는 틀 안에서 용납될 수 있고 발전 여지가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학계도 그렇고 사실은 법 제도도 그렇고요. 비정규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지금 20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워낙 다종다기해서 그래요. 작업장의 종류도 다종다기하고 노동의 종류도 다종다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서비스업 다르고 서비스업이라고 또 다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게 다 다르고 등등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저걸 하려다 보면은 이거를 학자들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그 전국 차원의 노조가 이렇게 기댈 문제가 아니고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밝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괴롭네요. 한 10년째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노동시장 상황이나 등등 그리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한다고 했을 적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등등이니까 여기서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작업장에서 하는 각자의 작업장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일지를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형태로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쫑긋 세우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좀 도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봉 선생님, 그 무슨 개소리요?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질문을 좀 받거나 이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예. 주최 측 마이크. 예. 이기원입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대부분 듣고 계시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두 분 오셔서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계시네요. 두 분은. 세 분이군요. 저까지 네 명이고. 예, 예.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제 느낌은 굉장히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재정 관련된 정부의 재정 정책 관련된 것도 그렇고 노동의 역할,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차이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먼저 그 서두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조금 애매하게 그래도 이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을 관련된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화끈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그 동일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도총, 민노총도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노총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조직 전체의 논리를 봤을 적에 지금 전국적인 어떤 산업협의회 테이블에 더 이상 노사정 얘기할 적에 정부하고 자본하고 한노총, 민노총만 나가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또 상황이 비정규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도 부족한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통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 때문에 뭐 한참 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학술 용어고 법정 용어 다 때려치고 그냥 우리가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은행에서 일을 하든 뭐 오토바이를 타고 뭘 하든 우리 다 그 같은 노동자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틀로 봤을 적에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를 봤을 적에 한노총, 민노총에 기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따로 조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달라요. 업종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법적인 범주들이 뭐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빈틈이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우리 실상과 그 실정을 갖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처지를 갖다가 저걸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대학 교수님들이 하겠습니까? 노동부에서 해주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가 여기는 이건 다른 종류의 노동이고 여기서는 이거는 황당하다. 그러니까 라이더 하는 사람들이 그 산재가 안 된다고 황당하다. 이런 얘기들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그 조직의 틀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할 적에 이제 그 스스로 이게 분리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또 뭐 큰 틀을 만들어서 여기 다 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 업종과 여러 작업 환경에서의 그 많은 차이점들을 다 인정을 해나가면서 이러면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냐라고 하는 탄력적인 그런 조직의 형태를 새로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는 제도의 틀로 한 큐에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그물망처럼 탄력적인 네트워크를 아래로부터 짜나가는 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다른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분들도 질문을 댓글로 해주시면 같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영님께서 그 줌으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네요. 커먼스 혁명과 플랫폼 협동조합 가능성 관련돼서 그 강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오늘 제가 그 강연할 주제는 그 세계 경제와 그 비정규직 노동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 강의 요청서에서 받아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자산시장 문제를 갖다가 좀 많이 했고요. 약간의 뭐 혼선과 그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비정규직 그 노동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를 할까요? 그게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플랫폼 노동은 사실은 우리 예고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노동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뭐 맞물려 있습니다만 특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고용제라고. 이게 사실은 그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영업자로 보는 저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니까 너는 뭐 사례보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네가 알아서 그냥 이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장님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저거죠. 그러니까 대학 강사님들이 이제 그 강사분들이 이제 특별고용제 이 상황에 있는데요. 참, 이 말이 좋죠. 본인들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특별고용이 그게 사장님인가. 그러니까 이 비정규 노동에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어떤 불안정성, 소득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고용 구조의 고용 계약의 어떤 불안정성, 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다 끝판왕으로 와 있고 소득이나 노동 조건이나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는 최악의 사실은 그런 형태인데요. 특별고용제라는 게 이거 지금 비정규직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게 플랫폼 노동 우리 많이 보죠.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택배 기사님들 중에 일부라든가 뭐 등등 보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없지만 우버 뭐 택시 운전사 이런 분들 보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 얘기 나누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 비용 절감의 논리로 파편화되고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오로지 비용, 그다음에 탄력성 이걸로 밀려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일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본 뉴스인데요. 아마존 노동자들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가 그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노동자다. 웃기지 마라.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이냐. 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스페인 안에서 스페인 그 아마존 너희들이 고용을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아마존 물건 나르는 사람들 다 노동자로 제대로 대접을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스페인 중앙정부가 명령을 했다라고 그게 2주 전에 나왔습니다. 2주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눌러서 찾아보세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아까 그 질문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정도 지경에 오면은요, 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플랫폼 노동적으로 가면은 내가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라고 하는 것도 헷갈리지만은 둘 다 아니잖아요. 아무도 사회 전체적으로 나를 노동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럼 사용자로서 내가 무슨 그 사장님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나는 뭐냐라고 하는 정체성 위기가 생깁니다. 이때 그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 정체성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경우 그게 플랫폼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항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배달의 민족이고 뭐고 하는 배달앱 같은 것들을 꼭 그 자본만 하는 법이 있느냐.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잘 알고 지내는 그 동네에 그 음식 저 식당 그 사장님들하고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무도 아무를 착취하지 않고 우리 전체가 같이 경영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즉 플랫폼을 일부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그 대규모 비즈니스 형태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장님들, 라이더분들, 그다음에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비정규직 노동의 불안정성의 끝판왕인 플랫폼 노동의 다른 새로운 형태를 열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임노동 형태가 아니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역사적인 아이러니인 게 19세기 초에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1820년대 30년대 영국에서 협동조합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시작을 할 적에 노조만 만든 게 아닙니다. 노조는 작업장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 자본과 사용자와 부딪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될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게 노동조합인데 레이버 유니언인데 트레이드 유니언인데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그 물건도 사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집 문제도 해결 등등이니까 삶의 문제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1820년대 30년대에는 사실 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하고 같이 가다가 1830년대 협동조합 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계속 떨려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으면은 우리 협동조합이 그냥 고용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초기 사회주의자 이 사람이 했었던 실험인데 제가 그 로버트 오웬 책은 그 내 전기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알라딘에 아마 하면 될 거예요. 그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아이러니한 게 노동자들이 그 계속 그 어떤 노동의 권리를 뺏겨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까지 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협동조합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플랫폼 협동조합이 어떤 그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플랫폼은 어떤 소유 형태가 돼야 되겠어요? 배달의 민족처럼 그 주주들 것이 돼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협동조합 전체가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가 돈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전체의 것이 되는데 이 조직적 집단적 소유를 커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플랫폼은 어떤 몇 명 투자자들의 것이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그 소비자들, 생산자들, 그 다음에 라이더들,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생산자죠. 이분들이 함께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하고 이 커먼스 운동하고는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답변해 주시는 동안에 아까 이제 질문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분은 참고로 그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비정규직의 노동 형태를 노동의 종류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자체의 조직화가 쉽지 않습니다. 따로 비정규직만의 조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미 이전의 경험에서 그리고 지금도 현실에서 쉽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쉽지가 않다라는 질문이고 그 조직화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쉽지 않은 질문인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그냥 제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그냥 그 빈약한 머리를 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그냥 기타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 조직화는요, 그 노조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노동운동의 긴 역사에 있어가지고 노동조합 운동이 남긴 악영향이 있어요.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건 노동운동의 전체가 아닙니다. 노동운동의 역사에 보면 정당운동도 있고 협동조합 운동도 있고 공동체 운동도 있고 문화운동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늘날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마치 노조운동이 다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 막스주의라든가 저 정규직 노조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 생겨난 정규직 노조의 노조운동의 폐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삶을 갖다가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조 하나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게 1930, 1950년대에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은 노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수당도 나오고요. 임금도 올라가고요. 다 돼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이게 끝발도 세울 수 있고요. 등등 다 됩니다. 노조 만능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저기에서 생겨난 건데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조직화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정규직 노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그 어떤 모범으로 삼고 있으면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만나기도 쉽지 않고 작업장도 막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새 그런 말도 많습니다. 노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시간과 돈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방법은요. 제 생각에는 노조만이 아닙니다. 노조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것에 대안으로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사회복지하고 마을 공동체의 형성이에요. 즉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노조라든가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업장에서 노조 만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기서 사회복지를 갖다가 보편복지를 강화하는 운동에 강력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마을 만들기를 하고 마을과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삶을 그러니까 그 수입이 마땅치 않은 사람, 변변치 않은 사람들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이걸 마련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게 원래 노동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것은 한 부분이고 여기서 지역 차원에서의 운동하고 전국 차원에서의 복지를 강화하는 운동하고 결합시키는 형태로 그 비정규직 운동은 저는 일어나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함께 일어날 때 솔직히 말해서 비정규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그 오랫동안 보고 얘기를 듣고 무적을 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죠.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이 데피니션 그 작업장에서의 조직이 옛날 그 3, 40년대 그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 그렇게 조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부분으로만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하고 결합시키는 식으로 우리 시야의 범위를 넓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하신 질문하고도 관계가 될 텐데 그 따로 조직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뾰족한 답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더 길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따로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그러면 새로운 자원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새롭게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와 그 어떤 내용을 찾을 것이냐. 저는 지역하고 복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싸움을 만들자는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제 생각에는 정년부정제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노동계의 집단 어떤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 문제 있어요. 보험맘 카드 같은 거 지역에서 긋잖아요. 그거 왜 이명박 때 이제 아마 시작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박근혜 때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산층이 별로 세금을 더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정규직이라든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두텁게 가는 복지 정책이 행해졌느냐? 2010년대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편적 복지 말은 아름답고 그런데 그러면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준 그 복지 정책이 뭐가 있었느냐? 이건 목소리를 잘 안 내죠. 누가 내겠어요? 이런 걸 하는 것이 저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 소장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시간에 오지 못하신 잘못은 있으나 이렇게 명쾌하게 의견을 밝혀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에 한번 자리를 모셔서 우리 이제 노동 운동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노동자 운동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과 함께 한번 좌담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불러만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혹시 질문하신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했고요. 굉장히 저도 당황했지만 소장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불러주십시오. 예, 소장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모두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